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송영길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민주당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우선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송영길과 이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이재명의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요, 좋게 얘기하면 차별화 전략이지만은요, 이 차별화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결별 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이재명이가 새로운 정권을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려들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 공약 이런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보다도 더 나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훨씬 더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자면 거짓말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이죠, 이 정강 정책을 밝히는 이 방송 연설이 있었어요. 이 MBC에서 있었는데 이 연설 내용이 5,100자인데 대부분을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건 뭡니까? 표 달라고 액을 복구하는 건데 우리 국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문재인한테도 그리고 이재명한테도 안 속는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이재선, 이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 책이 있어요. 바로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만들었죠. 이 장영하 변호사는 누구냐면은, 조폭 박철민이가 이재명한테 돈 줬다. 이 내용을 폭로한 변호사가 장영하 변호사예요. 이 장영하 변호사가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수년간 모아온 것을요, 제목이 굿바이 이재명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최근에, 지난 24일인가요? 그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는데,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왜? 선거 전에 안 놓쳐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조치다. 저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심판할 텐데 반드시 기각되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단단한 반대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형수 욕설도 이제 법원에서 통째로 들은 건 관계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김문기 씨, 유족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야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일체 조의가 없었는데 키우던 개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냉정하지는 않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범계가 말이죠. 이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강력히 지금 압박을 취하고 나섰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 내부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하자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원희룡 본부장이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그리고 이실직고 때까지 줄이 틀나는 것인데 용납할 수 없다.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번 공수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정부의 시즌2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입장도 밝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앞으로 이제 법사위하고요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내용이 지금 이제 18세까지 투표권 행사할 수 있지만은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일치 문제가 항상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피선거권도 18세 이상 고3짜리도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 비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고 이번 3월 9일 이 보궐선거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까지도 18세 청년이 이제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청년들의 정치제에 참여 문을 활짝 열어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정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역동성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요,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에 18세로 하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해놓고 있고 정의당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문제는 이 민법상의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법, 국방부 이런 데서 일부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가 이제 후속 조치로 즉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통합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열린민주당하고 말이죠. 그다음에는
최강욱이가 하는 이 비례 위성 정당하고 이 합치기로 내년 1월 초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월 3일부터 17일까지는 탈당 경험이 있는 민주당 출신들 복단 신청을 일괄 받기로 했고, 뭐 이 성분 비위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이 결격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복당시키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에 민생계 민상당 계열의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관 국민의 인사들, 그리고 이 2016년도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사태 당시에 국민의힘 당으로 이동했던 당원들이 대거 구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정동영, 청전배, 박지원계 이런 사람들이 대거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재명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BC에서요, 정강정책 연설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5,100자에 연설했어요. 이 5,100자 연설에서의 핵심은 매우 이례적으로 여당 후보가 여당의 대통령 여권 정책과 완전히 차별화를 선언하는 매우 이례적인 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도 정권 교체니, 정권 교체를 주창하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 여론의 이 지형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세력을 일부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만 차별하다. 사실은 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정 전반의 정책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공약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게 최종적인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얼마만큼 가면성이 있는지는 지금까지 이재명이 우리가 흔히 다반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뒤집었다 엎었다는 게 다반사. 그래서 이 오늘 MBC에서 연설한 내용마저도 최종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데 더 큰 함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정책의 말하자면 이 가능성, 방향성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된다. 즉 정책의 일관성이 보여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책 또는 예측 가능한 공약이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워낙 말을 바꾸기 때문에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래서 불안정한 공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근데 5,100자나 돼요. 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뭐 이미 이재명의 생각은 모두 다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보상이 아닌 완전 보상, 금융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 이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바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 넘버원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현 정권과는 좀 말하자면 결을 달리하는 내용. 그래서 이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현재 정권은요, 공급 몫을, 공급에 그런 게 버틀렉처럼 공급 국면을 굉장히 쪼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작으니까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 없으니까 집값이 폭등했다. 이걸 고치겠다는 건데, 이거 신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요, 말하자면 무조건 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특검 이 토론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좀 거부하고 있어요. 무용론. 왜? 이재명이가 하도 말을 바꾸니까 의미가 없죠. 토론 추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알았네 이러면서 또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주 1회 정책 토론을 하자, 이렇게 공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 균형 발전, 이제는 국가의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한 연방제 형태의 지방분권, 이것은요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요한다는 동의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연방제는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부분적 개헌은 합의가 가능할 것인데 전면적 개헌은 찬성과 반대가 갈려지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촛별혁명 직후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영하 이 변호사, 조폭 연루사, 즉 이재명은 조폭들한테 말하자면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소송 좀 주고 다 제끼고 말이죠. 챙기고 이래서 상보상조하는 이 대가성이 관계에 있다. 이거를 폭로한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인데요. 24일부터 팔리고 있는 책 굿바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날리는 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우 출판사가 펴냈는데 이 지우 출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배포 금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자, 이 주장은 뭐냐면은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이런 그래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달라. 이런 긴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피신청인은 김용성 주출판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의 국민의 알 권리는 박탈하는 폭거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양측으로부터 서면 주장을 받은 뒤에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에서요 반드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우리가 많은 또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판사들도 믿을 수 없는 게요 전부 코드 판결, 그 다음에 이념 판결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김명수가 좌파니까.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문기 유족이 상당히 충격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우선 장례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차원의 조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다. 유족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집에서 키우던 개도 죽었다고 하면 애석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도이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냉혹한 말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새 성남시장 되실 때는 몰랐었고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 이후에 대장동 개발 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였다. 예, 이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급직에서 또 몰랐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런 입장문을 밝혔어요. 예, 말하자면 김대성 씨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나 보좌관이 유족 측의 조의를 표하지 않아서 서운하다. 얼굴 한번 스치더라도 아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가슴이 아플 텐데. 그러니까 형, 즉 김철형과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또는 민당 차원 조의나 조문도 없었고 이재명 후보가 재직할 때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형을 알았든 몰랐든 형은 이재명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에 따르면요 이 조문 온 사람들은 은수미 성남시장 한 분은 왔대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현직 성남개발공사 직원이고 현직 시장이니까 이거 안 오면 이건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조문을 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동생은 이어서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장동을 방문해서 형을 거론해줘서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다. 어제 대장동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과의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김문기 처장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따기를 맞고 유동규한테 따기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는 억울함에 목숨마저 끌었다.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놓고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유족들은 경찰로부터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A4 용지 2장 분량의 편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중징계 관련 문건 이런 유품을 돌려받는 대로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이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김문기 처장이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유품이 앞으로 공개되면 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재명의 비리 개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포렌식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이재명의 개입 이 범위가 나올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검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가 이제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그래서 최근에 사준모 즉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입니다. 우리 우파 시민단체인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최근에 고발했어요. 이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말하자면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검찰에서 말이죠.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검이 즉각적으로 중앙지검에 이첩을 했고, 중앙지검에서는 바로 선거범죄전담부서의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준모의 주장은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입장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웃선 중에 한 명이 정진상 부실장이에요. 성남시장에서 정책실장을 했고, 지금 선대위에서 비서실의 부실장을 맡고 있는 측근 실세 중에 실세인데, 최근에 말이죠, 언론에서 이 정진상이가 말하자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불응한 것이 아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웃선에 말하자면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정진상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이 면피성 수사를 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정 실장은 우선 대장동 개발 관련 문건에 여러 차례 걸쳐서 사인한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특히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한테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내면서 거명한 인물이 이재명과 정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선 중에 한 명인데 검찰이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사에 착수한다. 이거 얼마나 정치 수사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가 말이죠. 송영길 대표가 오늘 YTN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하나는 이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어젠다를 아주 좋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 혁명에 대한 필요성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필요성에 100% 동감한다. 그래서 안 후보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많이 수렴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러브콜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이 지지율 하락,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새시대 위원회잖아요. 이 김한길 위원장인데, 이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 김한길에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윤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팽당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말하자면 싸움 붙이는 거죠. 집안 분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송영길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또 다른 문제. 당 대표를 내 취급하고 있는데 나도 그랬으면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장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선대위 사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잘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있어요. 야, 지난번에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선대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버틸 때 일주일 동안, 그때 송영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몰래 김종인 위원장 만났잖아요. 박용진이도 몰래 만났잖아요. 이재명이 전화했잖아요. 이게 내분 조성, 야권 분열 작전에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후보 측근이 회의에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나도 가만히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준석을 엄호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스파이네, 간첩이네, 빨대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계기도 바로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당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거의 애 취급하고 청년위원장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재명과 본인과의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함께온 동지인데,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느냐, 불과 4, 5개월 전에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했던 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신당 창당으로 할 것으로 보냐라는 YTN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추측이 된다. 김한길 전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가 아니냐, 나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팽당할 것이고 다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요, 윤핵관들이 이준석 죽이기에 나섰다. 청년 당 대표를 쓰고 버릴 거냐, 하루빨리 막장 쇼를 끝내라, 이렇게 선대위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신나라예요. 이렇게 신나라하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끝까지 내려뜨려서 확실하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천만의 말씀이 사필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다 본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대변 얘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 단 대표를 그야말로 쓰고버릴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막장 쇼를 끝내라. 그러고요. 이 대표를 철없는 아이 취급하는 윤핵관에게 이 대표 측근은 틀딱꼰대라는 자해성 만말로 방면했다. 국민의 심한 싸움이 새해를 준비하는 사회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목불인견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위해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윤 후보는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윤핵관을 비롯한 의원들은 당 대표 주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죽하면 윤 후보가 발표한 주식 공약 발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자, 이게 사실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 왜곡. 그야말로 이게 흑색 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우리 윤석열 후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이 비판의 이 질을 우리가 잘 판단해 가지고요. 흙에는 흙, 물에는 물,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가차없는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김칠준 변호사 뭐 다 아시죠? 민변 부회장 출신인데 이 김칠준 변호사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이 김칠준 변호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이죠. 최근 4년간 얼마의 고문료를 받았느냐. 3억 원이 넘는 고문료, 이 소송 수임료를 받아 챙겼어요. 자, 그래서 최근 4년간의 고문료, 이거는 지난 13년간 받은 자문 수임료 7억여 원의 절반 정도나 달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활동한 교육청 고문 변호사 21명 중에서 수임료가 가장 많다. 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이 수임료를 이렇게 절반 이상을 다 받아갔는데 이게 다 뭡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연결되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법률적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민정의가 또 나왔네요. 고민정의 나오면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해줘야죠. 자,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본인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판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고민정의의 그 질적 수준도 알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 구성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대국민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영부인 역할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영역이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 한 말을 이렇게 뱅뱅 꼬아가지고 이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영부인은 국빈 방문에서 의전상 격식을 갖추게 돼 있고 본인이 국민 앞에 나서기가 껄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영부인 자리를 없애겠다는 것은 굉장한 자만이고 착각에 빠져 있다. 예. 그리고 허위 이력 경력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실수나 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두 건이었으면 본인이 파악한 것만 해도 20개가 넘는데 너무 많아서 고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자, 그리고 이 토론을 안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윤 후보가 늘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수사하던 버릇만 있던 분이다 보니 1대1로 맞붙어서 상대방을 설득해 제압하기로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민주주의 정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다. 검사를 하던 버릇이 대한민국으로 전이될까 두렵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대할 때도 마치 범죄자를 보는 듯 하지 않을까. 상대 후보를 대할 때도 계속 대장동 이야기만 하는 걸 보면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장동 사태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이 고민정.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는 지금 이 김건희 씨의 비판이요. 본인에 해당돼요. 본인에. 예. 아니 뭐 이 다자 정상회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본인 수준에서 비판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서 또 영상편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예. 자, 이게 바로 고민정은 또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 대변인 출신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민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뭔가를 발표하면 저절로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은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저렇게 감옥에 둔 채 임기를 바치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또 MB 대통령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하는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발언이 그렇게 영향력을 갖기는 그리고 파괴력이 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영선이도 말이죠. 지금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폐지 방침의 방침
여기에 대해서 이 박영선은요, 이게 두 사람의 나라냐. 그래서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박영선 후보가 말이죠. G20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들끼리도 외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안 갈 거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내로서의 내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예 공식 부인으로서의 공식 의전, 외교 행사까지 안 하겠다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비판하는 이 박영선과 그리고 이 고민정의 수준. 자, 이런 사람들이 선대위에서 말이죠. 무슨 뭐 비전위원회 위원장 같은 걸 맡고 있고 디지털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상황실장을 맡고 있으니 이재명 수준이 그 선대위 수준이 우리 국민의 수준의 100분의 1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무혐의로 실무 조사는 다 마무리해놓고 있다. 무슨 사건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의 이 대기업 협찬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1년 반 이상을 쑤셔왔어요. 그런데 혐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발표하고 싶은데 박범계가 발표하지 못.